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이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주목했던 건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이 큰 낙폭을 보였던 은행주들의 반등세였습니다. 월가에서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한 이 CPI에 뉴욕장은 안도랠리를 펼치며 상승 마감했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인데요.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시그니처 은행 등 연이은 파산에 크게 흔들렸던 금융시장이 이 미 금융당국의 구제책으로 다시 이 반등세를 좀 두드러지게 나타냈습니다. 오늘자 국내 증시도 어제 부진을 딛고 오늘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보다 알차고 꼼꼼한 전략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합니다. 이 앞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을 이 보도국 기자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성나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인 만큼 어떤 일정들을 소화할지 궁금한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입니다. 첫 일정으로 오찬을 겸한 동포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후 일본인 대학생 및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 뒤에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무게감 있는 국가로서 많은 나라와 경제, 안보, 과학기술 등의 과제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을 살피면서 동시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모쪼록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요. 이에 우리 금융당국이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예금 인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대응 카드로 고려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SVB 파산 사태에서 미국 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예금 전액 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행한 게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SVB 파산 사태 이후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VB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조치도 이 미국 상황을 하나의 바로미터로 삼은 셈인데요. 그렇다면 미 정부의 예금 보호 조치가 확실히 소방수 역할을 했던 건가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앞서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2일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주말 새 이루어진 미 당국의 긴급 대책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일단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잠재우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시기에 국내에서 이미 유사 조처를 시행한 전례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환위기 이후 경제 규모와 금융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미국 당국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서 비상 계획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의 정책 결정 배경과 제도적 근거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FDIC 등의 질의서도 보낼 계획입니다. 네, 이 은행 파산과 관련해서 대응책을 조금 마련하고 있는 우리 금융당국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빅3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토요타 그리고 폭스바겐에 이어서 글로벌 판매 3위 완성차 업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빅3 진입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는데요. 지난 2010년 포드를 제치고 5위를 차지한 후 12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오늘 각 완성차 그룹의 IR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작년 전 세계에서 총 684만 5천 대를 팔아서 일본의 토요타 그룹,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서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량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다른 탑5 완성차 그룹들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양적 성장을 기록한 점이 유의미하다는 분석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글로벌 3위는 의미가 크다며 판매량과 실적이 모두 좋았다는 것은 양적 팽창에 이어 질적 관리도 이어졌다는 뜻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올해는 경기 침체와 보호주의라는 파고를 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제네시스 등 프리미엄차나 전기차 전략이 성공하고 있어 기대되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빅3의 이름을 올린 현대차 그룹 이야기 잠시 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성나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오늘장 주요 공시 브리핑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엔 공시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뉴스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해싱 주요 공시와 뉴스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공시가 하나 있었죠. 엠로부터 살펴볼 텐데요. 구매 공급망 관리 전문 기업인 이 엠로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 SDS가 엠로 지분을 인수하고 최대 주주로 오른 데에 따른 영향으로 현재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삼성 SDS가 엠로 주식을 374만 4,064주를 확보하고 33.3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향후 최대 주주로 이사회에 참여하겠다라는 공시도 내놓았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플랫폼의 역량을 갖춘다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향후 엠로는 삼성 SDS의 글로벌 사업 파트너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는 노랑풍선의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노랑풍선이 1년 만에 코스닥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노랑풍선이 2021년 별도 기준 매출액은 25억 원으로 관리 종목 지정 기준인 매출액 30억 원을 미달하게 되면서 지난해 3월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죠. 공시 자료에 따르면 노랑풍선이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7.2%의 급증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액 30억 원 미만이란 요인을 해소하게 됐고요. 1년 만에 드디어 관리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는 JST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취득 관련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JST나가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25억 원 규모의 자가주식 보통주 95만 주를 장내 취득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공시가 나왔고요.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도 4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이 보였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VI가 발동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롯데 관광개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중단됐던 제주와 중화권을 잇는 직항 노선의 운항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제주와 상해를 잇는 운항 노선도 재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제주 입도객이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서 롯데 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인원 충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도 월 평균 외국인 방문자 수가 15,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가운데 카지노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월 평균 9,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들의 카지노 수요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직항 여객기의 회복 흐름이 롯데 관광개발에는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최대 주주 변경 관련한 공시부터 제주도 입도객 회복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 공시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님의 의견과 여기 AI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오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오늘장 시장 핵심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문턱을 넘은 K칩스법. 과연 반도체주를 견인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관련해서 반도체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좀 개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될지 물어봤더니 기술 혁신도 꼽아줬고요. 품질과 신뢰성, 또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줬습니다. 자, 여기에 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이 또 발언들이 좀 있었죠. 전기차 시장 확대와 자율주행 트렌드에 발맞춰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합친 통합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는데요. 이 AI 참견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님, 오늘장 또 CPI 훈풍에 섹터별 좀 동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 여당이 또 K칩스법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주의 기대감이 상당히 몰린 상황 속입니다. 이 삼성전자, 현대차 차량 반도체 분야 협력이 조금 부각되면서요. 이 앞서 삼성전자 발표처럼 시스템 반도체의 상승세도 좀 두드러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챗 GPT의 대답에서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었지만요. 결국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도 이 AI, 로봇 관련된 어떤 새로운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전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어떤 협업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시세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팬데믹 기간 동안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쇼티지가 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장치 산업입니다. 투자는 많이 들어왔는데 소위 남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산업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과점 체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 흐름에 조금 변화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1위 업체인 인피니언과 4위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각각 7조, 14조 원의 엄청난 규모의 차량용 반도체 투자를 결정을 한 것인데요. 그렇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 기존 내연 기관에서 그리고 전장화,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차량용 하나의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200개에서 뭐 한 1000개 그리고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2000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 순위만 놓고 본다라면은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의 어떤 차량용 반도체의 파트너로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전기차의 전 세계 판매 순위 미국 내에서 2위, 네. 전 세계 3위의 어떤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새로운 고객으로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업 관계는 적어도 파운드리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양의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좀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반도체주의 주요 화두가 바로 K칩스법인데요. 이 K칩스법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투자 동력의 불씨를 조금 살릴 만한 K칩스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이 세액 공제율 규모는 좀 낮은 수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세액 공제율이 좀 다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세액 공제는 뭐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 이렇게 조정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K칩스법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좀 수혜를 볼까요? 좀 늦었지만 네. 좀 뒤늦게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결정이 되어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어쩔 수는 없겠죠. 전 세계 최대 고객이 미국과 중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결국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효과는 일단 당장 이게 뭐 실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주가 측면에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튀어오른다거나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허. 좀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어떤 효과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결국 반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의 문제에 어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 단가와 재고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반도체 주가가 언제 오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단가의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2월 수출 데이터에서 단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오늘도 정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2차 전지가 만약에 쉬어가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 타자로서 반도체를 주목하는 그런 시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반도체 단가의 어떤 상승세는 분명히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뭐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디램의 경우에도 원래는 3분기를 이제 재고의 피크로 좀 보고 있었는데 이게 좀 한 1분기 정도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컨센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이런 어떤 반응에 좀 동참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3월에서 4월 정도면은 저점을 잡고서 바닥을 잡고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어떤 단선은 일단 좀 빠르게 본다라면 수출 데이터가 돌아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신다라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부분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소비 진작에 대한 효과들도 결국은 더 나아간다라면은 결국 반도체, D램의 어떤 재고를 소진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어떤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전자와 반도체,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가 매수에 적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강세 현재점 좀 이끌고 있는데 다음 타자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 CG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뭐 그 경쟁국 대비해서 세액 공제율이 조금 낮은 것도 있습니다. 뭐 미국과 일본 등보다도 뭐 대만 등보다도요. 이 좀 한국 세액 공제율이 현저히 조금 낮은 수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렇죠. 있고요. 정치적, 경제적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뭐 이렇다, 이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오늘 어떤 민주당이 새롭게 뭐 발의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그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약 50조에서 56조 원의 투자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네.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네네. 일단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 타이밍에 네. 적절하게 이런 어떤 K칩스법 제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에 통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이 반도체 이야기하면 경쟁 사이자 경쟁국인 대만 TSMC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최근 챗봇 열풍이 대만 TSMC 상당히 수혜를 받은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A 기술의 핵심 반도체 CPU 수요 확대 효과를 조금 누렸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에서도요, 이 TSMC와 삼성전자의 경차가 많이 차이가 났는데 좀 이 TSMC의 실적과 또 삼성전자의 실적을 저희가 이렇게 좀 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TSMC는 쭉쭉 뻗어나갑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하락세를 조금 면치 못하는 상황, 현재 2023년 전망치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 챗봇 시장 확대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판세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점쳐지는데 양사를 두고 좀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결국 이제 챗봇 그리고 AI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의 경우에는 물론 D램도 있겠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 자체를 TSMC가 워낙에 좀 크게 가져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가 약 53%, 58%까지 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약 15에서 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는 화면처럼 이 삼성전자 TSMC 파운드리 점유율 2022년 4분기만 보더라도 확실한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택한 방법은 결국 기술 격차를 이용한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의 어떤 상승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3나노 공정에서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든 좀 따라잡아 보겠다라는 전략을 이제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뭐 결과는 좀 가봐야지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 당장만 보이고 있는 어떤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TSMC가 압도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뭐 DDR5의 경우도 그렇고요. 고성능 CPU가 현재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서버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원래는 교체 시기가 다가고 있었는데 네. 팬데믹이 터지면서 서버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올스탑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서버가 한번 서버가 잡아먹는 전기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부 다 셧다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서버 교체 수요도 확 줄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버 교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고성능 CPU를 사용한 서버 교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결국 이것도 역시도 DRAM 수요를 촉발하는 어떤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TSMC에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일단은 서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휴대폰 판매량의 어떤 복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디램만 놓고 본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는 올해 말까지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AI, 전장, 로봇과 관련된 산업이 성장한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디램 수요 역시도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들이 구체적인 숫자로 올해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아가는 성장성과 그림만 놓고 본다라면은 AI와 로봇과 관련된 어떤 성장은 당연히 고성능 CPU가 따라가게 된다면은 그에 맞춰서 고성능 디램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림만 놓고 성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는 뭐 4월에서 5월 정도라면은 바닥을 짚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반도체 종목 하나 정도는 꼭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이 디램 업황 회복 여부에 조금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시장의 다음 핵심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그룹 글로벌 빅3에 일부 올렸습니다. 주가도 함께 고공행진을 할까요? 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챗 GPT한테 또 먼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과 또 반도체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내놓고 있는데요. 차량 내에서 수천 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좀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량의 반도체를 좀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뭐 이런 분석들과 인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좀 필요하고 야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챗 GPT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개괄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좀 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시청자분들, 자, 이제 오늘 이사님께 더욱더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대차그룹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호재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빅3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와,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이 작년 한 해 동안만 이렇게 빅3에 달하는 이런 실적을 좀 달성한 건데 이 다른 톱5 완성차 그룹들은 판매량 감소를 겪는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이런 기염을 토해낸 겁니다. 자, 하지만 이 현대차 그룹 뭐 IRA법이나 또 유럽 이 이틀 밀렸지만 2시간 밀렸지만요. CRMA를 비롯해서 뭐 고물가 고환율 등을 좀 넘어서 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그룹 앞으로의 향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작년 말만 하더라도 현대차를 비롯한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의 판매량이 올해도 그렇게 좋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된다라면은 경기가 둔화가 될 것이고 경기가 둔화된다면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소비 둔화가 이루어지면서 내구재의 대표격인 자동차 역시도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이런 우려감을 일단 불식시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도 일단 1월과 2월만 놓고 본다라면은 판매량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서도 제가 유럽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의 어떤 가격 때문에 모두가 다 살짝 위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생각보다 작년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덜 들어가면서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프랑스 지수는 얼마 전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독일 지수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럽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단단하게 받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도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이 플릿 수요라는 어떤 그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플릿 수요가 플릿이 무엇이냐면은 관공서나 이 렌터카 업체들이 대량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들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내연 기관차들을 대량으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한 내연 기관차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속도가 내연 기관차만큼 빠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모터만 교체하면 된다든가 아니면은 배터리만 교체하면은 어떻게 보면 새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감가상각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새롭게 교체하는 어떤 대량 구매 어떤 플릿 수요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전기차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고 여기서 뭐 폭스바겐도 있고 GM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은 현대 기아차의 전체 판매량 순위만 놓고 본다면 미국에서 2위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플릿 수요, 플릿 생산 능력, 즉 대량 생산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최근에 현대 기아차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조금은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요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사 민간 쪽에서 수요가 조금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기관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한 지금의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 판매 상황 좀 너무 호재를 좀 일으켰던 현대차 그룹이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인도에서 판매가 호조세를 좀 나타냈는데 특히 좀 기아의 판매량 증가가 조금 두드러집니다. 여기에는 또 올 들어서 현대차 대비 기아의 주가도 상승세가 조금 강했는데요. 기아의 주가가 이 고질적인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데 좀 탈출을 시도해봐도 좋은 구간입니까? 네,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가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신차에 대한 부분들인데 EV9이라는 신차가 올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세계 최초의 7인승 SUV인데요. 이게 왜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은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10대 중에 7대가 SUV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내놓은 EV9이 전 세계 최초의 7인승 SUV라는 점을 강조를 한다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소위 말해서 먹힐 가능성이 높다,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4월에 한국에서 먼저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기사 검색을 EV9로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뭐 아빠들이 정말 사고 싶어서 뭐 줄을 선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가족들이 4인 가족이나 애들이 있는 가족들이라면은 상당히 좀 사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차량으로 좀 많이 소문이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 올해 EV9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가 기아차의 주가를 결정 지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뭐 인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기아차가 잘 팔리고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EV9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만약 여기서 초도 출시 물량 우리나라 같은 경우 4월에 출시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좋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좋다라면 미국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아의 경우에는 자동차 내에서 탑픽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아와 EV9까지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오늘장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선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님이신 최영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시네요. 네, 초대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도 여러 이슈와 트렌드들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고수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CPI 예상 부합에 이제 뉴욕 증시 또 우리 증시까지도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양 시장이 모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한번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미 2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1월 대비해서 월가가 예측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 좀 부합하는 수치로 좀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이 2월 물가 오름폭 둔화에 조금 일조를 했다. 이런 풀이가 좀 나오죠. 이 전체 CPI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 주거비가 여전히 근데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여기 근원물가의 주범이 바로 주거비가 계속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안도하긴 아직 이르다고 보시나요? 원래요, 이게 5%대 지금 5.9 찍을 줄 알았어요, 네. 다들. 근데 그래서 사실 샴페인을 딱 꺼내갖고 냉장고에 차갑게 해놨었죠. 네. 근데 이게 6.0%가 나오면서 하는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굉장히 급하게 내려오다가 지금 옆으로 조금 눕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거비가 굉장히 영향을 끼쳤는데요. 주거비라는 게 CPI 상승분의 지금 60%를 차지하는데 주거비 상승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대출 받아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가 주거비까지도 이제 대출금 갚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그다음에 연료유 그다음에 특히 중고차 가격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안정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1년 만에 가장 작게 상승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티키 인플레이션. 스티키 끈적끈적해진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주 행진곡처럼 8분의 6박자 이렇게 나가다가 이게 이제 4분의 4박자 딱 오면서 이제 그 흑인들이 잘하는 스윙 이런 식으로 4분의 3박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내려오고 지금 이제 계속 옆으로 들어 눕는 현상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거나 1년 반 만에 가장 작게 상승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그래도 6%대. 아하. 5.9였으면 오늘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정책 판단하는데 전체 CPI보다 근원 CPI, 헤드라인 CPI를 보는데 5.5% 이제 상승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에 이제 어떤 기준점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월가에서 얘기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냐 아하. 기로에 서 있다. 네.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CPI 굉장히 많은 타격을 줄 줄 알았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굉장히 살짝 앓고 지나가는 정도의 네. 지금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미국이 SVB 파산 사태로 연준을 향한 질책도 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연준이 그래서 은행 파산이라는 이런 사건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 변경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준 좀 상당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간밤 발표된 CPI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CPI 덕분에 연준은 하나의 명분을 또 세워가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의 피봇에 속도가 좀 붙을지 여부도 좀 궁금한데요.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분의 6박자, 4분의 4박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SB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스텝이 꼬인 건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브루스를 쳐야 되는 음악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힙합에 그런 가까운 이제 박자 빠른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네요. 근데 네.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것에 이제 모든 기준금리 올릴 때 우리가 이것에 프락시로 뭘 보냐면 국채 금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 금리가 예상치가
5.65에서 4.95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만큼 안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바로 2주 전에 제롬 파월이 하원 상원 청문회에 가서 네. 저희 6%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랬단 말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 아니올시답니다. 지금 블루스 칠 타임이 아니고 지금은 아직도 뭐 지루박으로 지금 조금 빠르게 나가야 되지 해야 않겠냐. 된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이 전체의 어떤 완전 피벗보다는 아직도 동결하고 뭐 이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예상보다 강한 지금 경제 지표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전망 수준도 높게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지금 베이스라인으로 깔아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 불안이 진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가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벤처들 하고 그러지만 여기는 자산 운용을 그냥 국채에다가 올인을 해서 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한 50개 정도가 지금 미국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이런 국채로 인한 미현실 손실이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이 되냐면 6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잡아내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금융의 안정이 눈에 보여야 그때부터 금리 인상은 재개할 것 같은 부분들이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우리가 계속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것이 전 금융 시장에 파급되는 영향은 진짜 제한적입니다. 네네.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는 자기의 특정 개별 금융기관이 자산 운용을 잘못한 부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란 거는 이어서 뉴욕에서 시그니처 뱅크가 또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파산을 했어요. 시그니처 뱅크는 네. 뭐가 전문이에요? 부동산이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거 부동산으로 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놀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만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네. 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라고 월스트리트 이 증권가에서는 얘기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찐바닥이다. 찡바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얼굴에 종기가 나잖아요. 네네. 그럼 종기가 나오면 뾰루지가 나고 고름이 잡히면은 그거를 짜내면 낫는 거 아니에요. 네. 고름이 나왔다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예,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저변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찐바닥이고 이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강세장으로 전환할 때 초입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하여튼 아니 밑에 바닥을 한번 쳐야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월요일 날 미국 월요일 날 사실 블랙 먼데이 얘기도 하고 맞아요.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탄광의 카나리아다. 여기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했지만 네네. 무사하게 넘겨오는 이유도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상위 수준에서 자 이제 한번 위고 투게더 같이 갑시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네.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 금리 인상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빅스텝일 것이다. 아니면 뭐 베이비 스텝일 것이다. 동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점쳐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금리도 좀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지난 2월 우리나라 한은은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은의 이런 결정이 좀 옳았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4월 이 금통이 한은은 다시 한번 동결이란 카드를 꺼낼까요? 왜냐하면 지금 또 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 잘했다는데 일단은 동의를 하고요. 그 대신 뼈아픈 우리가 대가를 치렀죠. 네. 동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이 싹 빠져나갔잖아요. 네. 우리 경제는 좋았지만 증시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 빠르게 기준 공유를 이제 끝내놓으니까 한국
역시 K 증시 긴축 끝났다. 이 메시지가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금리가 안 오르고 뭐 이제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달러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좀 쉬었다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쫙 빠진 거예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1월 13일 날도 우리가 금리를 이제 올리는 부분들에 동결을 한번 했단 말이죠. 그때 3년물이 3.369를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뭐가 냐면 기준금리 이하로 지금 내려온 부분이니까 이거 달러 나가네.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요번에 이제 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경제는 굉장히 보약이 되었으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부분들을 촉발시킨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평가들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은 1.4%를 억제한 걸로 보이고요. 경제 성장률은 1.3% 정도를 희생한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지금 그 대신 이제 미국의 연준은과의 이제 어떤 우리 뭐 금리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아낸 부분은 이거죠. 미국 연준은요, 이제 상단 있고 하단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단 관리는 포기했습니다. 하단만 관리를 하자. 그래서 네네. 하단이 5%를 안 넘도록 하는 것이 자기네 어떤 과제처럼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미국이나 한국 당국이나 지금 다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이게 부동산으로 가면 안 돼요. 맞아요. 부동산으로 넘겨 타는 부분들은 시스템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지금 굉장히 철책선을 쳐놓고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여야 되고 네. 지금 이제 퐁당퐁당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없죠. 네. 근데 FOMC는 4월 달에 없습니다. 네. 뭐 그래서 퐁당퐁당해서 2개월 정도에 네. 한은이 숨쉴 공간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자료들 지표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결정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금리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언제쯤 그럼 이것들이 모양새를 갖추냐? 저는 이제 이게 지금 금리 올리는 건요. 저는 100% 정치적인 의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 5월 달에 일본에서 뭐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은 게 G7 정상회담이 있고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요. 거기서 분명히 어떤 변곡점도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에 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율까지도 포함하시면 5월 7일까지의 여러분 긴 여정을 지금 시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SVB 파산 사태로 금융당국이 좀 개입하면서 증시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앞으로의 뉴욕 증시와 또 한국 증시 향방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